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오늘 임상심리사 할까요? All About 임상심리사 제2탄입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임상심리사에 대한 대학원, 좋은 대학원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수입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임상심리를 공부하기에 좋은 대학원은 어디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사실 임상상담 전공이 있는 대학원은요, 심리학과 산하에 있는 이런 세부 전공으로 임상상담이 있는 대학원들은 대부분이 주간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논문, 연구 중심의 대학원이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중심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논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졸업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 논문은 당연히 쓰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어디셔널하게 이제 등재지에 해당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를 할 거. 근데 그 논문 게재가 한 건일 수도 있고 두 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이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아마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졸업 요건에 따라서 어느 등재지나 어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를 하도록 졸업 요건으로 설정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유달리 논문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논문 쓰는 어떤 역량이나 논문을 쓸 만한 그런 연구나 호기심, 학문적인 호기심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졸업 여건이 조금 수월한, 좀 편안한 그런 곳으로 학교를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이 또 자기가 원하는 또 목표,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임밸류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걸 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쫓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졸업 요건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향, 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내가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잘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게, 그러면 논문을 좀 쓰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연구에 좀 잘 맞을까요?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좀 있고, 통계 능력이 있으며 통계 처리라는 통계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지적인 어떤 지식, 수학적인 사고 이런 능력이 있고 또 논리적인 능력이 있으면 연구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또 통계 이런 산수 계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빅데이터 또 그리고 이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원인이나 그 결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연구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구 욕심이 별로 없는 곳, 연구가 좀 적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의 장단점인데요. 일단은 이분이 단점을 좀 먼저 언급을 해주셨어요. 단점을 먼저 언급하려니까 조금 약간 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상담 심리사와 매우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가면서 인터뷰하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를 좀 오래 다니거나 되게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의미에서 고객을 접점하는 이제 장면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그 고객이 나의 인맥이 되고 나의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 고객이 나의 인맥이 되지 못해요. 사적인 관계로 발전도 못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윤리 강령에 내담자와는 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다못해 그런 페이스북, SNS 친구도 못 맺어요. 상담사라 심리사를 제가 가끔 이제 인어공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내담자 곁에 조용히 이렇게 좀
살리고 또 이제 도와드리고 조력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내담자가 혼자 이렇게 잘 설 수 있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됐을 때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교 장면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상담을 마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복도에서 만나면 막 이제 인사하고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신이 이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숨기고 싶은, 이게 내담자의 어떤 개인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섭섭하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비단 뭐 학생들뿐만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인 성인 어떤 내담자를 하더라도 그쪽 내담자가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기 전에는 제가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 저 사람 상담 받았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공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담자와 사적인 인맥, 관계 이런 걸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런 이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오래 일을 할수록 상담 관련된 뭐 동료도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내담자하고만 이제 관계를 맺고 상담 끝나면 이제 종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폭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기업 상담 관련된 포스팅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업체 안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냐, 밥도 혼자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밥 먹을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면 상담심사가 보통 이제 지원부서, HR이나 또는 안전부서 이런 부서에 좀 많이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팀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워. 왜냐면 제가 말을 하다가 언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담자 상담 내용이 좀 이제 유출이 되거나 유출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약간은 그 뉘앙스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얽혀서 얘기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뭐 풀타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뭐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이제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제가 내담자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너무 이제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이후에도 훗날 정말 이렇게 관계를 좀 맺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윤리 강령에서는 이제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에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이제 실시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를 쓰는 동안 계속 혼자 이제 그 컴퓨터와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뭐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을 하실 때 컴퓨터 보고 이제 모니터 보고 각자 일을 하지만 이게 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팀워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임상심리사도 그렇고 상담심리사도 혼자 외롭게 한 내담자를 이제 책임지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바이저를 이제 구하고 찾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식적으로 좋은 지식을 주거나 또 이제 스킬이나 기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슈퍼바이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혼자 상담사로서 그 외롭고 또 혼자 이렇게 내담자를 감내해야 되는 이런 소진들을 좀 잘 다뤄주시고 상담자를 또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그 소진을 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만나시면, 물론 이제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기 이제 개선이라든지 자기 어떤 상담도 하시긴 하지만, 그때 그 내담자를 다루면서 오는 소진들도 사실 오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담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다뤄주지만, 상담자가 그런 겪는 소진이나 그 외로운 부분도 잘 이렇게 감싸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그런 단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임상심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 그 자격증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비단 임상심리사만의 단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개인 병원 있죠. 개인 병원은 의사 아니면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변호사가 아니면 차릴 수가 없고, 회계사 사무실, 뭐 노무사 사무실, 이거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차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상담센터는 어때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학회에서 주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이게 무언가 국가 자격증이면서도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그런 자격증과는 좀 다른, 의사 자격증과는 좀 다른 그런 좀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저는 이분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싶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겹게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지만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센터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몇 번 언급드린 것처럼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딴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담센터를 차렸다.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딴지를 걸 수가 있겠지만 사실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담센터 차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그 자격증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상담센터를 차린다면 그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사업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도 뭐 센터를 차려놓고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본인의 뭐 사업적인 수완이나 능력이 있기도 하겠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희소성이 주는 가치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담센터는 누구나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나 전문성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석사, 그 다음에 수련, 거의 뭐 5, 6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학부까지 다 합치면 뭐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필드에 나갔다. 근데 필드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페이가 어떠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업체에서 11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쪽 분야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 10년 차에 받았던 연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연봉이 사실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수련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지만 첫 스타트에 받는 연봉이 이 10년 차 일을 한 그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자마자 받는 연봉도 그렇지만 오래 일을 한다고 해서 받는 연봉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월급쟁이니까요. 그리고 뭐 이 일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데, 제가 전문성 지금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 6개월만 이제 공부를 해도 자격증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창업을 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또 여러 개의 업체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뭐 상담 분야는 지금 뭐 과도 엄청 많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배출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가 막 민간 자격증도 뭐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우리가 경쟁해서 사람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내담자를 잘 진단하고 파악하고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 또 사업적인 수완적인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쭤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임상심리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만성?
이제 크로닉한 내담자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단시간 안에 쉽게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나 경계선 장애나 뭐 이제 정신분열증 이런 성격 장애 등등등 이런 게 뭐 1, 2년 안에 사실 치료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를 담당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소진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치료 장면을 만약에 담당하시는 임상심사 같은 경우는 그 소진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이제 임상심사에게 주어지는 주요한 롤은 심리평가 진단에게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장점은 아마 임상심리사만의 단점,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심리평가 쪽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꼼꼼함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풀밭대리를 이제 검사를 하고 임상 수련을 하시는 동안 보통 이제 1000케이스 이상의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서 평가하고 보고서를 쓰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그 임상적인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상담 장면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랑 상담이랑 병행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뭐 케이스당 뭐 한 20-30%다라고 하면은 이 임상 장면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부터 좀 이게 경미한 부분까지 이렇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다. 그래서 내담자들을 좀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경험, 어떻게 보면은 임상 경험, 임상 능력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많이 키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상심사의 수입은? 그러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임상심리사만 취업할 수 있는 장면, 병원 장면은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원, 어떤 자리, 어떤 롤들을 주요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범위를 좀 말씀해 주셔라 했더니 이제 레지던트 이제 수련 이제 보통 병원 장면에서 수련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교통비 정도, 잡비 정도로 이제 주신다. 몇십만 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레지던트로 하게 되면 뭐 몇백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병원에 일하는 따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규 임상 심리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 레인지가 2,500에서 5,000. 그리고 사실 5,000 정도도 슈퍼바이저가 됐을 때의 수준이지, 이제 스타트 초보 이제 임상심리사들은 이제 보통 2,500에서 3,000 정도에서 스타트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연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사실 병원 장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그 이제 레인지로 이제 정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장면이 아닌 그 다른 장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상담 심리사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기업체로 이제 기업체에서도 임상 심리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체에서는 또 심리 진단과 평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심사를 조금 더 선호해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는 이제 기업 상담사들이 받는 또 이제 그런 연봉 체계를 또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 장면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들은 상담 심리사와 비슷하게 또 수입이 결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나신 병원 장면에서 일하시는 그 임상심리사분들이 경력이 짧아요. 제가 제일 오래 일하시는 분을 봤을 때는 10년? 보통 5년, 6년, 4년? 이렇게 근무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데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이제 경력이 짧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심리평가라고 해서 풀밭대리하고 종합심리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 종합심리평가 진행하는 시간이 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조금 숙달이 됐을 경우에 3-4시간, 이제 정말 능숙한 사람들은 이제 2-3시간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 종합심리평가를 할 때 5시간 동안 지능 검사하고, 그 다음에 로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CT 뭐 이런 거 좀 계속 이제 그 검사지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 하는 일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이 평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검사 하나하나당 이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또 종합적으로 파이널 이제 그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런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을 매일같이 접해서 하게 된다면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 소진이 되고 소모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집중해서 쓰는 시간만 거의 10시간이 넘게 쓰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 쓰는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좀 소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이제 4, 5년, 이제 한 10년 차에 이제 많이들 그만두시고 자기 센터를 좀 이렇게 오픈하시거나 또는 심리 검사를 교육하거나 또는 뭐 대학에서 뭐 교수로 다시 임용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겸임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교육이나 워크샵 또 심리교사 교육 이제 뭐 집단 프로그램 위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리사 수입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3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또 질문을 했냐면요. 임상심리사로서 이제 일했을 때, 기뻤을 때와 슬펐을 때 그런 또 질문들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조금 능력들, 어떤 훈련을 좀 해야지 여러분 이제 임상심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했고요. 또 굉장히 새로운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그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에 대한 대결, 또 같은 점, 다른 점,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애완으로 갖고 있는지, 임상심리사, 상담심사, 직업 대 직업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3탄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료심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